국민과 갈등을 알리고 그게 참 고마웠고 최종적으로 해서 청주팀은 해결됐는데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드 팀 혹은 뭐 대구 팀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사실이 알려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텐데 이들이 계속 대기 상태면 무기를 계속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다른 팀이 받아서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팀 외에 다른 팀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있을 가능성이 많죠, 현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들 당위성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단전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서 저는 내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탄 것 같고 온통 나라가 혼란의 속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김용균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 전에 이게 언론을 타기 전에 저희가 잠시 후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그저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김용균 쪽에 기자회견이 있다는 게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네. 기사가 나기 전이었는데 그 입장 발표의 특정 키워드가 명령어다. 그러니 기자회견을 막아라고 툭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전화를. 그래서 네. 장난 전화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든지 가능한 시점이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말을 하긴 했는데, 의원님은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불행 요원들을 했던 인원들이나 하고 있던 인원들로부터 제가 자세히 그것들이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통신망이 뒤쪽 상관 한 명한테 명령을 그 친구들은 받고 하는데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신문에 보면 부고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대신 지령을 받는다. 그런 형태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용현의 기자회견 이런 것도 그럼 김용현이가 지금 구속돼서 지령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노상원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진짜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내란이 아니고 저들은 당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가 좀 포함을 해서 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하긴 과거 역사에 보면 라디오를 통해 쿠데타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노체트가 그랬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듣기로는 그런 통신수단을 통해서 직접 지시가 내려가지 않는 때는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특정 단어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용현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인 메시지는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이건 장난일 가능성도 있는 내가 말해야 되나 싶다가도 지금은 뭐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있어도 무조건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 게 이 청주공항 이런 이야기 이거는 진짜 이런 대모자가 나와서 청주공항 폭파하고 사드기 폭파하고 대구공항 폭파하고 그 당사자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거를. 네, 특히 청주공항이나 사드기지는 미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걸 괜히 공개하면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까지 우려를 했는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하고 하면은 진짜 폭파가 됐을 땐 한미동맹이 더 파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보 받고 바로 그 군을 통해서 경계강을 시켜라 테러 예방 차원에서 임무 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밝혀서
이거 신동이 됐을 때 한미동맹이 좀 파탄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크로스 체크를 여러 번 하면서 어찌 그저께 이강희 의원 직접 현장에 보내서 접촉하라고 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미동맹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산대학 두 번째 대행이 섭외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실제 한덕수 대행이 이상한 말을 하나 어제 하게 된 겁니다. 비상사태가 아닌 한 자기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차지하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를 자제한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들리죠. 비상사태가 되면은 그런 행사와 같은 이런 장경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름이라고. 들려요. 네, 또 비상사태란 거는 자기들 자기적으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전시나 사전 이에 준하는 사태니까 진짜로 경찰 통제력을 못 잃었을 때 정도 대혼란이 일어난 사안인데 본인들은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하는 것조차도 본인들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걸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참 끔찍한 거고요. 그래서 내란은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란 진압에 최우선 해야 된다. 내란 진압이 결국은 국정을 바로 세우는 거고 지금 경제도 파탄나고 있는데 내란 진압만이 정말 전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권한대행한테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꼭 만약에 사드 기지가 우리가 이런 제도를 걷지 않은 상태에 터졌거나 청구원을 터졌거나 대우원에 동시에 터졌으면 그런 거 선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 총리 말을 듣고 비상사태가 아니냐 이 문장을 왜 넣습니까 자기가 안 그래도 개업 때문에 자기가 부산에 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설마도 그 배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자유로 분석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소한 징후라든가 사소한 속보도 실제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만이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 안위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왜 언론이 한덕수 대행이 비상사태라는 단어를 말한 걸 적응하지 않는 비상사태라는 말을 했어요 어제. 진짜 벌써도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비상사태 빨리 가능해서 생각할 것 같은데 막아야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블랙 두 팀 알려진 두 팀은 복귀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블랙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보로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그것을 1차적인 진압이 되려면은 윤석열이 빨리 체포되고 한덕수도 이제는 한국이니까 오늘 탄핵되는 순간에 바로 체포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내란 투개들이 그대로 감옥에 없이 버젓이 밖에 있는 한 이런 잔존 세력들이 계속 발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 점점 물심스러운 비상사태라는 말을 정말 왜 합니까 지금? 사실 현재 재판관 비상사태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녁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불안해서 군용차 한두 대만 지나가도 네네 그렇습니다. 저 비상사태란 말을 계속 언론이 물고 들어줘야 되는데 안 물고 들어요. 네.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정말 또 한 거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자제해야 된다. 속으로 말하면 비상사태
있는데 자꾸 이제 시간을 주니까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예. 그러니까 걱정이죠. 거의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물론 봐요. 책임도 그리고 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네.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공동체가 중요한 사람인데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진짜.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요 숨어있는 그 공작들, 돌아오지 네. 않고 있는 블랙들, 그분들 진짜 괴로울 텐데 그 존재를 알리니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방에 30분 시속 40km 단속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좌측 방면 3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해서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제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 통치 행위의 형식 비유로 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은 그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까? 규정에도 없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도로구역에 주의하십시오. 계엄사령관과 함께하는 통일피아 나오셨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공직주자 계엄사령관과 함께 7대 1km 부인이 왼쪽 2차로에서 통장은 들어와야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걸 왜 웃기냐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아니, 저는 농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시라도 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 남은 시간이 같이 500m 앞 사이 뭘 용산 할까 2차로에서 생각이 이륙하기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과속 방향입니다. 당장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다 가족한테 넘겨야 되겠다. 약 그래서 300m 앞 용산 경우에 모델이 전두환 모델이 아니고요. 5.16 모델입니다. 박정희 모델이고, 뭐 애초에는 그 국민들 통행 금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그 내려진 계엄의 포고령에는 통행 금지가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 통행 잠시 금지를.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포고령에 그 통행 금지가 포함된 건 1961년 5.16 군사 반란 때 그 포고령에 통행 금지가 있었고, 거기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금융자산 등록 약 10분 포고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막판에서 돈이 있어도 못 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생각하는 그 포고령이나 전체적인 그 계엄의 모델을 보면 전두환 게 아니고 박정희입니다. 근데 심지어 5.16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어떤 분이 칼럼을 보니까 커피 먹지 말라. 외국거. 왜냐면 그냥 해석하기에 얘는 그냥 북한이랑 뭐 그냥 간첩이야. 간첩이야. 끝나는 거죠. 예. 술을 패고 그러니까. 일단 말 안 들으면 술을 패서 진술을 받거나 안 되겠으니까 죽여버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제보가 아니라 그냥 더 잠시 후 풀리지 않는 우회전입니다.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국은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출형인데 제일 처음 병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생각하는데 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 생각했었거든요. 이 우비들을 동원했으면 돈으로 되거나 아니면 자리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전두환 박정희 돈이 그렇게 있었다 근거가 있어서 600m 정도에 앞에 시속 돈이 있었고 일부를 50km 박근혜 신호 딸한테 과속 단속 주고 아주 일부를 준 거죠. 가져갔다고 남은 자기가 쓴 건데 그리고 전두환 손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린파크 집에 산업단지 벽 한가득 방면 좌회전입니다. 다른 돈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근데 이제 돈을 상납받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도폐공사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전산에 1년 번호 등록하는 거 장악해버리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정확한 약 수사를 300m 앞 해봐야 그린파크 되겠지만 산업단지 방면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차로를 이용하세요. 정지되고 연결된 전례가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델도 다 연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랬죠. 돈 빨리 또 계좌에 있었죠. 그걸 인출하려고 하고 인출을 시도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보냈으면. 인출해서 사실은 현금으로 주고 있어야죠, 당연히. 이상형이 되면 하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이 필수가 있잖아요. 필수가 되죠. 네, 정말로 만약에 그 일이 지속됐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려고 해도 한 2,000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다 달러로 아니 아니면 한국에서 금으로. 계엄이 났는데 누가 거래를 합니까? 정상적인 다 쫄딱 망했을 거예요 우리 진짜. 아직도 계엄 찬양하는 저자들은 진짜 그 얘기 그만하고 자 우리 동지혁 기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취재원들이 많이 접근하시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접근한 새로운 뉴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예. 기사로 쓰려면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 취재원이 아주 믿을만한 취재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만 좀 해주면 좋은데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이분도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위에가 다 비었잖아요. 다 지금 체포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차가 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진짜 가만히 있으면 더 자기 자리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에 가요. 말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구나.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좀 풀어보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 앞으로 300m 앞 목적지가 약 노상원이 아까 정도 정보 사례도 봤는데 했는데 노상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수사를 사살 바다로 던지거나 이런 건데 그런 모델 그 노상원이 그때는 자기 생각을 적었다고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모델이 그런 공작이 2015년 말에 있었어요. 실제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할 때 그런 비슷한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공장명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일단 저거 띄워주세요 화면에. 예. 공장명까지 얘기 안 해주세요. 북한 응징 공작이라고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응징 공작. 왜 응징을 했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목함지뢰 사건. 우리 그 하사관들이 그 DMZ에서 목함지뢰가 터져가지고 다리가 잘리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는 사실은 유엔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탈상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때 당시 그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김관진인데 HID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응징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응징을 하려면 공작을 짜야 되잖아요. 공작을 설계하는데 노상원은 사실은 그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를 시작합니다.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를 시작합니다. 조금 따뜻해져. 일 됐어? 21? 아니네. 갈까? 저는 2시 어? 이거 안 바뀌었지? 얘는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었지? 바뀌었다. 내가 1분 빠르고 얘가 음.
시간이 안 맞네. 쿵 들어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가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작합니다. AI 충격 녹화 한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있는데 좀 멀리 있네. 저쪽에 있네. 큰가? 여기 있을까? 일단 갑시다. 가도 됩니까? 마트 갑니다. 잠깐만. 엄마 전화네. 연나신 맞. 여보세요. 처리했어?
처리했고 하자 접수하니까 뭐 3월달에 옛날에 접수한 거 그거 처리돼 있다고 나오길래 상황 얘기했지. 그때 다 젖어가지고 전등도 빼놓은 상태고 가을쯤에 한번 와가지고 그거 보고 갔고 뭐 수첩도 놓고 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전등 이렇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으로 접수해준다고. 아, 전등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것도 얘기했지. 옆에 다 그 뭐지 나무 같은 거 물 먹고 벽지 안에 막 곰팡이 같은 것도 생겼다고. 그 얘기도 했어 다. 그러니까 뭐래? 그러니까 일단 접수해놨으니까 그때 오면은 그거 얘기하면은 되지. 그럼 전등으로만 걔네들 애초부터 그렇게 해놓은 거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접수해놨으니까 뭐. 그 마루 LED 등 깜빡깜빡 거리잖아. 저거는 말 안 했지. 그거는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돼. 지금 거기 재계약 150만원 받아? 150만원 냈어. 아, 그거 하고 지금 나온 거야? 아, 이제 마트 가려고? 나 차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카메라 좀 닦아야 돼. 알겠어. 아니, 할 있으면 카톡 남기고. 아니, 잘 갔냐고 카톡 열었냐고 카톡 했는데 답이 없길래. 카톡 못 봐, 하은이랑 있으면. 알았어. 알았어요. 조심히 천천히 다녀와. 카메라가 안 보여. 후방 카메라가. 보이나 볼까? 어때? 깨끗해졌다. 좀 뽀였었는데 이제 약간 삐뚤어진 거 아니지? 일단 가자. 간다. 하은이 얼굴 예뻐지요. 우회전해서 갈까? 빙글빙글 빙글빙글.
하니 하니? 자니? 소세지죠? 아빠는 사탕, 사과, 포도맛 먹을래? 안 먹어? 응? 오. 이거 없나? 오씨, 또 가. 이쪽으로 가자. 이제 자리도 많은데, 아이씨.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AI 충격 녹화 한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뭐 살지 결정했습니까? 기대되는데 하은이가 뭐 고를지.
아빠? 아빠는 딱히 뭐 생각나는 거 없는데. 뭐 사지? 아직 몰랐어. 왜 집에 안 가냐?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호. 가도 됩니까? 아이고, 차가 계속 오냐? 아이고, 또 오냐? 흰차 가면 가려고 그랬더니 얘씨 계속 오냐? 아이고, 저 차는 또 졸로 오네. 자. 아이고, 못 갔네. 여기 안에 스티커도 주고 스티커도 오뚜기 줄 거야, 스티커 줄 거야, 아빠? 응. 그럼 하경이. 어? 하나는 줘야지. 둘 중에 하은이 갖고 싶은 거 하나 하은이 갖고, 오뚜기는 하은이가 가질 거야? 오뚜기 줄 거야? 오케이. 스티커는 귀여운 거 나오고 있어. 스티커는 하은이 거, 오뚜기 하경이 거. 바꿔도 돼? 나온 거 보고 바꿔도 돼. 응. 모르잖아. 까보고 바꿔도 돼. 엄마, 아빠 아까 똥 쌌다고 구박해서 엄마가 똥을 못 싸고 있대. 벌 받은 거 같대. 아빠 왜 구박해가지고. 하경이 레몬이랑 라임 안 먹어. 헬멧만 먹어. 아, 그래? 이렇게 써져 있어. 오.
뭐 차가 많이 오네 일로. 신호가 길어. 여기 오는 차가 많아가지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원래 엄청 빨리 그래? 여기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아빠 여기 차 안- 하경이랑 엄마하고 왔을 때는 엄청 빨리 갔어. 하경이랑 엄마랑 여기 왔었어? 아빠도 왔어? 차 타고 앞서서 여기 집에 아, 그쪽으로 왔었나? 그때는 운이 좋았나 보다. 화살표 들어와야 돼, 화살표. 응. 화살표가 생겼다. 아직 안 생겼어. 아니야, 화살표 생겼다고 했잖아. 이제 생겼어. 아빠 뭐 먹었어? 소세지. 이렇게 잡고 갈 거야. 그럼 여기 동그란 게 안 나가. 장바구니 줄까? 우리가 바로면 바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전부터 계속 신호 기다리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큰 글씨. 어? 세로로. 향남역. 아빠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향남역은 뭐 하는 데야? 몰라. 전철 타러 가는데. 기차. 전철. 어우, 또 바뀌었어, 신호. 그럼 나도 방망이 들고 있으면 되네.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 때리면 계속 때리고, 나 또 때리면 계속 때리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되겠네. 그럼 되지. 아직 정신. 흥다라라라. 걸음아. 일요일 같네, 느낌이. 난 토요일인데. 금요일 같아. 그래? 오랜만에 아빠가 출장도 안 가고 싶어서 그런가?
가야 되는데 내리기 전에 한번 가야겠다. 아빠 일요일 날이 제일 싫은 점 뭔지 알아? 응? 일요일 되면 제일 싫은 점 뭔지 알아? 뭐? 학교 가야 돼. 왜 일요일? 너무 싫어. 이건 뭐 아니야. 누구 내리나 봐. 엄마 같은 아이가 됐네요. 뒤에 잘 보인다. 닦으니까. 탁 쏘니까 타고 있어. 어?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열어. 시작합니다. AI 충격 녹화 한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많이 먹어. 응? 학교차?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저기 경찰시 보느라고 그러네. 약 2분 반갑습니다. 좌회전 좌측 직진.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합니다. 단순히 민간인 노전 사령만의 지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 뒤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다 여기까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랐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군 뭐 이런 오늘 하니까 개인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정대령 이어서 대령님이 별 좌회전입니다. 나가면 이제 관두는 거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령님 두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보니까 정대령은 군의 블랙 유출 사건으로 사실은 잠시 후 굉장히 좌회전입니다. 어려울 대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빠 봉 선생 이분도 보니까
장문이 못 되고 옷 벗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상호는 이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진급을 일단 미끼로 한 것 같네요, 고리로. 그렇게 저도 추론해 봅니다. 미끼로 하여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선관위 30명, 그 블랙 아니죠, HI 30명이 나머지 30여 명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5명은 이 일을 하는데 맡겨진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적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대령은 이 물건을 샀고 선관위 직원 30명 데려와가지고 여기 수방서 지하로 데려가는 것이고 수방서 지하로 데려간 다음에 노상원이 내 방에다가 야구밭을 갖다놔. 쪽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 노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 대신 사준 거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관에 아마 도구로 활용하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노전사령관이 내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정대령은 노상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마 이 물건은 케이블 타이 끊는 용도겠거니 이렇게 진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술에는 진단.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저는 이제 공문도 예, 송곳과 드라이버도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적혀놨죠. 자기도 이상하긴 했겠죠. 왜 그렇죠. 송곳을 3세트를 사고 이뻐를 3세트를 사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살까지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것의 용도를 정상적인 용도가 아닌 매우 위법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죠.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 2단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합수부 검찰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방첩사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국수본은 지금 이 부분을 흘리기만 했고 전혀 수사를 못하고 있다.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에요. 저 2단을 수사하면 노상원이 염두에 뒀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네, 저런 물건들, 저 물건들을 노상원이 사라고 했다면 노상원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상 때문일 것 같고 선관위 30명 이제 왜 3세트씩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씩 따로 방에 넣어놓고 저런 걸 각각 방에서 사람들끼리 이런 짐작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거 수사로 밝혀지네요. 그렇죠. 그거는 김용현까지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 거기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명단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순서에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했다고 해라.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놓고 국방이 갔다 와서는 내가 얘기한 것만큼만 얘기해라.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혼란 속. 1차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에서 3번, 4번 정도, 검찰에서도 2번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창기를 말해라. 진실만이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법무관 진짜 검찰이 발표한 보도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어느 대목을 찍으신 거죠? 저는 그 공소장 자체, 일단 공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공소 사실을 발표하는 그건 공적 관심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그 김용현을 내란죄 헌법 87조 2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모의 그리고 지휘입니다. 명령을 받고 지휘 이런 관계인 사람이 2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말부터 윤석열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얻겠다.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좀 떼어봐주세요. 네, 그거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헌법 77조이나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진짜 소개해 주고 내려옵니다. 이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는 실질적으로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이고 기획자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잠시 후 윤석열은 동소장을 보면 조지호에게 전화해서 전화를 여러 번 해서 나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 그리고 이진우한테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박종문한테도 전화해서 망치로 부숴서 끌어내. 내란의 수계지에 대통령이 있는 건 맞잖아요. 형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수계다. 형식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과정에서 서울 수계라고 했나?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 국가 안보상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바로 북한에 무인기 도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도발에 응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북한이 너무 많이 차오니까. 그리고 계엄 10일 전에는 문상호가 자기 부하를 보내서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하려다 오히려 얼빵해가지고 몽고에 체포되는 일이 생긴 거.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게 제2의 총풍 같은 거 기획한 거 같은데. 정치적 목적으로 갖고 그래서 기능적 행위집에 즉 윤석열은 검찰 때부터 구테타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한 사람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김용현의 지위는 형법 87조 2호가 아니고 1호 우두머리 공동정범이다. 사형 무기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것은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윤석열과 공동적 어두운 영역은 다 노상원이 기획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 수사 2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공수처나 경찰도 손 놓고 있다. 지금은 특검에 바로 그 부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나마 수첩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뭐 백령도 작전이라든가 사살이라든가 뭐 이름이 등장하나 본데.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검찰은 많이 알고 있게 하겠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되니까 이 영역이 가장 끔찍한 영역 아닙니까? 그 부분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보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합수부에 검찰이 무슨 명령을 받았지 않았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분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특검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해야 한다. 조상원 실적 제시하고 그 같은 법조인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저렇게 부인하면서 마구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틀렸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 유연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관도 하시고 군사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변호사 하시니까 저기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개인으로서는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속 40km 개인으로서는 신호 모든 다 과속 일상이 단속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기회에 반민측 한 분 계엄해제 동의가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전화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할 테니까 계속 진행해. 계속 진행해가 뭐냐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걸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의를 보인 사람이 지금 수사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각종 통보서를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의 1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이 진행 중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란이 해제 동의로 끝나면 이가 쉽지 않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90조 2항 선동 선정 바로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목적에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죠. 비상계엄 문제 없다. 내란 행위 아니다. 이거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다니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가스
가스라이팅 당했다. 역시 이것도 눈 가린 채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냐? 중앙고 1년 선배 김용현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두 번, 세 번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 세 번 자막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할 때 이 대목, 저게 중요합니다. 저 대목이 저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예, 해제가 지금 된 이후의 시간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해도 여러 가지 통보해도 거부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고 여기다 대고 잠시 후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모시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안에 이태원 때 한번 뵀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참수입니다.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제가 CNN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점에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는 건 세상에 불가능하다 이런 주제의 CNN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노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초기에는 애초에 시작을 우리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리 충돌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주변이 아니고 원의 중심부터 보게 된다는 시점이면 벽에 충돌을 한 그 착륙 상황 그리고 그 직전에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 300m 앞 또 그 그린 이전에 방면 이 또한 그쪽에 거기다 공식적인 사고는 인정이 당연히 되지만 동체 착륙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엔진이 고장난 상황 이것은 충분히 조류 충돌로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물리적인 고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두 개가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조류가 엔진에 네. 그 지금 공개된 영상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터지는 장면이. 아, 그래서 조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보다. 네. 그러면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랜딩 기어는 순분해 장치가 있어서 네.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조류가 그 한쪽 엔진을 꺼트릴 수는 있는데 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을까는 밝혀지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시점임에도 국토부 브리핑에서 5시 브리핑 이후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키워드로 언급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네. 키워드. 랜딩 그렇습니다. 기어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타임 차트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3시 브리핑에서는 조류 이동 때문에 충돌 경고라고 했는데 5시 브리핑에서 조언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고 경고라고 하면 이게 마치 무슨 공식적인 절차인 양 오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충분히 조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낚시꾼의 일부 제보에서 보면 영상 이외에도 완전히 정면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조류대가 이동을 하고 충돌하는 걸 직접 봤다는 그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메이데이를 바로 선언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그 때문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추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할 수 있는데 셋 다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게 바퀴까지 접근해서 수동으로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링크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기종별에 따라서는 이제 정기적인 장치를 병렬로 갖추는 거죠. 그래서 보조 동력 공급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셋 대가 부딪혀서 이 모든 걸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 대목이 지금 풀어야 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생각보다 빨리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동체 착륙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바퀴가 없이 본체가 부딪히는 착륙을 그냥 이해하지만 비상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동체 착륙도. 그 역시 그때는 조종사와 관제탑과 아울러서 지상의 소방구조 대응팀의 SOP 기본 전략이 있어요. 그 표준 작전 절차에 따르면 일단은 해당 그 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니까 소방차 3대 이상
소방대원 34명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그러니까 즉시 분단위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주로의 처음, 중간, 끝에 소방대를 분단 배치하고요. 끝부분에 가장 강력한 소방 구조대를 갖춥니다. 왜?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경보, 조언이 나가고 메이데이 직후에 1번에서 19번, 다시 말하면 정북에서 10도 방향 틀어진 북쪽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즉시 1분 만에 그 관제사 조종사가 제한하고 수용해서 180도로 바꿨거든요. 그럼 소방대가 동체 착륙을 미리 판단하고 준비했다는 게 있더라도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